어떤 테마들이 출제가 되는지 아까 5개 정도 테마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5개 테마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레벨 2 가서 첫 번째 우리 배우는 게 뭐냐면요. 인터코퍼레이트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말 그대로 인터코퍼레이트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투자했다는 것은 형태가 두 가지겠죠. 데트의 형태가 있을 거고 에코티 형태가 있을 거고. 그러면 데트 형태와 에코티 형태가 나눠질 거고요. 데트 시큐리티가 있을 거고 에코티 시큐리티, 그러니까 채무 상품 형태가 있을 거고 지분 상품 형태가 있을 거라고요. 물론 여러분이 두 가지 형태가 혼재되어 있는 것도 많죠. 그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보통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보통 부르는 거고요. 뭐 매자니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서 데트 시큐리티와 에코티 시큐리티에 발행한 사람 입장의 회계 처리를 배우는 게 아니고 발행자 쪽을 레벨 1에서 배웠다고 CFA-협회에서는 간주하는 거예요. 우리 본드 발행하는 사람, 디스카운트, 프리미엄 발행했을 때 회계 처리 배웠잖아요. 지금은 여기는 인베스터니까, 인베스트먼트니까 인베스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인베스터 퍼스펙티브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채권에 투자했을 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주식에 투자했을 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정리하는데 특히 에코티 관련해서는 다시 세수로 나눠줘요. 자, 내가 지분에 투자했을 때 그 지분에 투자하게 되면은 성격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내가 투자 목적이 뭔가 그 회사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뭔가 그 회사를 지배하려고 투자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수동적인 투자. 그러니까 주총 가서 얘기하면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주총호장이 닥치라고 하는 거죠. 의결권이 굉장히 낮은 이런 투자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영역을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요. 그럼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 배당 정책에 관여할 수 있지도 못하고 뭐 분할을 한다, 중요한 사업 양수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의결권이 없어요. 의결권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의결권이 있지만은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지분, 아주 마이너 지분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럼 그런 경우에 주주는 자기가 투자한 어떤 부를 실현시키는 방법, 다시 말해서 엑시트하는 방법은 시장에서 팔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럼 시장에서 팔고 나가는 게 내가 기본적 엑시트 모델이라고 하면 이렇게 패시브 인베스트먼트 한 영역의 경우는 재무제표 표시할 때 그 주식을 무슨 가치로 평가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마크 투 마켓. 그러니까 시가의 평가를 해서 평가를 계속해 나가는 작업을 거친다. 왜? 나는 시장에서 내 부를 실현시킬 거니까. 그래서 패시브 인베스트먼트의 경우는 좀 이따 보겠지만은 전부 다 페어 밸류로 평가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시가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레벨 2에서 메인 테마는 솔직히 이게 아니에요. 이제 언급하게 될 두 개의 테마가 메인이에요. 뭐냐? 내가 투자했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투자한 거지.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investment in associate란 말을 써요.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관계회사란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관계회사. 관계회사에 투자했다라고 말하면 요 영역이에요. 그럼 관계회사는 어떤 여러분들 목적으로 투자한 거냐면은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significant하게 influence를 미치는 영역.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역. 그런 케이스가 되면 관계회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패시브 인베스트먼트 형태의 내가 수동적인 투자 영역이 아니고 뭔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 그걸 관계회사 투자라고 하는데 요때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솔직히 이런 투자는 여러분들 내가 시장에서 시가 변화에 따라서 타이밍을 보고 팔겠다 이런 목적으로 투자한 게 아니죠. 전략적으로 투자한 겁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전략적인 목적. 그렇다면은 이거는 시가 평가하는 개념은 의미가 없어요. 왜? 시장에서 팔고 나가는 컨셉이 아니고 내가 투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 회사랑 같이 코업을 해 나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요럴 때는 다른 회계 처리가 적용돼요. 그 회계 처리가 뭐냐면 지분법이라는 회계 처리를 쓰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지분법이라고 하죠. 그럼 다른 회사 내가 지분 상품에 투자했는데 투자의 목적 자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투자했다. 그러면은 그 주식은 시가평가하는 게 아니고 지분법이라는 회계 처리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방법을 쓰는 건지는 나중에 뒤에 배웁니다. 목차만 지금 써보는 거예요. 뭘 배우는지에 대해서. 통상 유의적인 영향력이라 하면은 몇 % 지분을 보통 통상 가지면 이 정도면 유의적 영향이 있겠다 라고 보통 판단하냐면 지분율이 20% 이상일 때. 근데 이게 절대적 룰은 아니에요. 예시입니다. 20% 이상 정도 되면 일단 유의적인 영향력이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이따가 봐야 되지 않느냐. 요게 기본적인 회계 기준의 컨셉이에요. 하지만 예시기 때문에 20%가 되지 않아도 내가 그 회사 이사회 멤버가 3명인데 그 중에 1명을 내가 선임할 수 있어. 그럼 계속 내가 그 이사회의 한 멤버를 선임해서 그 회사 의사결정에 계속 비토를 던질 수 있단 뭐예요?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20%가 안 돼도 내가 보드에 멤버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면은 영향력이 있는 거로 봅니다. 그러면 지분법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significant influence가 있냐 없냐 판단이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감사인과 감독기관이 뷰 포인트가 다르게 형성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죠. 자, 세 번째 영역은 뭐냐?
나 영향력으로 만족 못해. 나 이 회사 지배하고 싶어. 그럼 완전히 그 회사가 나의 종속이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investment in 이거는 뭐다? subsidiary라고 해요. 완전 자회사에 투자한 거죠. 혹시 여러분들 종속회사라 들어봤죠? 종속회사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관계회사와 종속회사는 달라요. 관계회사는 내가 그 회사의 영향력 정도 행사하는 거. 유의적인 영향력, significant influence. 그런데 자회사, 다시 말해 종속회사에 내가 투자했다. 그 회사를 내가 종속회사로 내가 분류했다. 그 말은 영향력이 아니고 나는 그 회사를 뭐 하는 거냐면 지배하는 겁니다. 컨트롤.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력 가지고 있는 케이스니까 이거는 지분이 몇 프로라고 보셔야 돼요. 50% 초과한 거죠. 그러면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50%가 넘어가면은 거의 지배력이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어제 제가 자문하고 있는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60%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40% 들고 있어. 참고로 40%가 텐센트예요. 중국의 텐센트 아시죠? 그럼 우리 회사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지배력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주주 간에 협약서를 봤어. Shareholder Agreement라고 하죠. 협약서를 봤더니 뭐라고 되냐? 자산의 5% 이상 투자할 때는 미안하지만 주총에서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지만 그 의사결정이 통과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산의 5% 이상 투자하는 금액은 주총 특별결을 거쳐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산 총액 봤더니 회사가 아직 규모가 작아서 10억밖에 안 돼요. 그럼 10억이 5%면 얼마죠? 5천만 원이에요. 그럼 5천만 원 이상 회사가 지출할 때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하대. 그럼 나는 60%인데 걔가 40%야? 주총 특별결의라고 하는 건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요. 그럼 67%가 통과돼야 돼. 그럼 내가 60% 가지고 있어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배력이 없는 거예요. 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 이거는 지배력이 있는 걸로 볼 수 없다. 영향력은 있지만 지배력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지배력이 있냐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네요. 자, 어쨌든 지배력이 있다 판단하면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하느냐? 네가 그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경제적으로 그 두 회사는 같은 회사 아니야? 그러면 두 회사는 합해야 돼. 이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이게 컨solidation, 연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회사 재무제표를 합해버려요. 이걸 연결 재무제표라고 하죠. 비교해서 혹시 여러분들 조인트 벤처에 투자했다 이런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보통 공동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관계기업, 종속기업, 공동기업이라고 하는데 공동기업은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지분이 5대5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투자 비율은 중요한 건 아닌데 의결권 딱 봤더니 5대5야. 그럼 조인트 벤처의 경우는 공동기업이라고 따로 이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만은 요 세 개 중에 어디로 분류하면 되겠어? 조인트 벤처는 내가 마음대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걔랑 같이 공동으로 모든 걸 합의해야 돼. 그럼 내가 지배력이 있는 건 아니지. 그렇다 패시브도 아니야. 뭐 할 수 있는 거죠? 영향력은 있는 거지. 그래서 조인트 벤처라고 분류하는 것들이 책에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조인트 벤처가 나오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요로 분류하시면 돼요. 관계회사로 투자한 거랑 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기업 투자나 공동기업 투자는 같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책이 있는 거니까 조인트 벤처로 여러분들 투자했을 때 일정 요건이 만족되면 아주 예외적 상황에서 아주 익셉션한 상황에서 일정 요건이 만족되면 지분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연결하지도 않고 뭘 하도록 되어 있냐면 아주 예외적인 요건이 만족되면 비례 연결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Proportional Consolidation이라고 하는데 비례 연결이라고 하는 개념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 경우는 아니고 아주 예외적인 요건이 만족됐을 때 쓰는 겁니다. 비례 연결. 자,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쓴 거 있죠. 요게 첫 번째 챕터에서 시험에 나오는 메인 테마입니다. 지분법과 비례 연결과 연결 요 세 가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파이낸셜상 어떤 차이가 나고 이게 재무제표에 어떤 임팩을 주는지 요거 물어보는 게 첫 번째 테마입니다. 요 테마는 지금까지 시험에서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레벨 2는 여러분 아시죠? 여러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세트로 문제 나오는 거. 그 set problem이 레벨 2 FSA가 보통 3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최근 레벨 2의 특징이 FSA 문제같이 보이는데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은 다른 여러 토픽에 있는 문제가 크로스오버로 나와요. 회계 처리가 데트에 대한 게 막 나와. 그럼 데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픽스드 인컴에서 배운 내용을 모르면은 안 풀리게 나온다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내용이 회계 처리가 나오는데 갑자기 밸류에이션 내용까지 묶여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좋은 문제죠.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니까. 실제는 되게 좋은 문제인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딱 테마가 정해지면 좋고 딱 뭐다 옆에 방어선을 세워주면 좋은데 경계가 없는 거야. 이게 코퍼레이트 이슈 문제인가? 밸류에이션 문제인가? FSA 문제인가? 헷갈리는데 이제 당황하시면 안 돼. 이게 막 혼합이 돼가지고 integrate knowledge를 이제 요구하는 거죠. 네가 요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웠으니까 두 개 접목해서 한번 풀어봐. 요렇게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체감상 난이도가 좀 높은 거죠. 요즘 시험 치신 분들 느낌이 그런 피드백이 많더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맞긴 하거든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내는 게 맞긴 한데 어쨌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하튼 기본적으로 레벨 1에서 레벨 2에서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 문제는 요 챕터. 요거 매번 나오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첫 번째 1번 테마고요. 자, 2번 테마 갑니다. 두 번째 정리할 테마가 뭐냐? 두 번째 테마는 직원들한테 보상에 대한 어떤 플랜을 세워주는 기업들의 정책이 있을 텐데 그 회계 처리가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럼 인플로이한테 컴펜세이션 해주는 플랜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 회사가 직원들한테 보상해주는 스킴, 대표적인 급여나 상여겠죠. 근데 급여 상여에 대한 회계 처리가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급여 줄 때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뭐가 시험에 나오냐? 펜션이요. 퇴직연금. 이 퇴직연금에 대한 회계 처리가 레벨 2에서는 시험에 출제됩니다. 이것도 매년 나오는 테마.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펜션 쪽에 대한 내용 들으면 연금을 받아야 되나 라 싶을 정도로 이 굉장히 복잡해, 회계 처리가. 저도 처음 배울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회계 처리는 굉장히 단순했었는데 미국 거, 유럽 거 IFRS 딱 도입되면서 저도 처음에 이걸 딱 봤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나라랑 뭔가 체계가 다르면 처음에 이해 안 될 때 있잖아요. 이게 뭐지? 게다가 저는 회계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레귤레이션이 딱 젖어 있다 보니까 내용을 보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엄청 공부를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펜션에 대한 거 회계 처리 배울 거고 뭐 들어보셨겠지만 DB형, DC형 아마 들어봤죠, 여러분들? 아마 학생분들은 지금 직장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낯설겠지만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DB형, DC형 중에 아마 선택해서 가입하고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회계 처리 배우는 거죠. 특히 DB형. 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DB 회계 처리, 요거에 대한 것을 회계 처리 항상 물어봐요. DB형.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잘 나오는 게 뭐냐? 직원들한테 보상해주는 게 여러분들 급여 상여 퇴직금 말고 또 뭐가 있겠어요? 보통 이제 벤처기업들 직원들한테 키맨들한테 많이 주는 게 뭐죠? 스탁 옵션 같은 거. 요걸 뭐라고 하냐면 share based compensation이라고 하죠. share based compensation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그게 스탁 옵션이에요. 뒤에가 설명하겠지만 스탁 옵션을 요즘 주는 거보다는 뭐 RSU라고 해서 조금 다른 형태의 주식 기준으로 보상해주는 케이스가 요즘은 더 유행인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어쨌든 주식으로 뭔가 보상을 해주는 정책에 대한 거.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데 메인은 이 테마예요. 메인은 이거고 요 셋 문제가 나오면서 share based compensation 문제를 살짝 한두 개 정도 추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그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요 1번 테마와 2번 테마는 거의 99% 시험에 출제가 꼭 됐어요. 거의. 그렇게 말했던 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20년도까지 적용이 됐는데 23년도에는 여기가 안 나왔나 봐. 요 밑에가 나왔나 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게 거의 99% 매년 출제됐으니까 요 테마를 뭐 다 딱 짚고 set problem이 3개 나온다고 했는데 요 2개는 매번 나온다고 하니 요 2개만 난 맞추면 합격할 수 있지 않느냐. 2개를 조진 거죠. 시험이 조졌죠. 여기서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좀 보수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개 테마를 배워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히스토리컬 패턴 추세는 요게 매년 나왔으나 최근에는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이게 중요한 건 맞는데 이쪽도 방심하지 말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3번 갈게요. 3번은 뭐가 나오냐면 솔직히 인터코퍼 인베스트먼트의 요 컨솔리데이션에서 전 이어진 테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foreign currency와 관련된 걸 배웁니다. foreign currency니까 이제 외화겠죠, 외화. 그 외화인데 무슨 이슈가 있냐? 삼성전자가 만약에 수입 수출을 했다. 그럼 외화로 거래가 됐을 거냐? 그 외화로 거래했을 때 그 환율 변동에 따른 재무제표 이펙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 배우는 게 첫 번째 테마. 스페시픽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이나 수출을 한 거죠. 근데 수입 수출할 때 그때 환율과 내가 대금 결제할 때 시점에 환율이 달랐을 때 이게 장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배우는 게 첫 번째 테마인데 이 테마는 메인 테마 아니에요. 두 번째 테마가 메인 테마인데 삼성전자가 여러분 해외 자회사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해외에 요 subsidiary가 몇 개나 될 거냐? 100개가 넘어요. 삼성전자가 해외에 가지고 있는 종속기업이 100개가 넘어요. 근데 그 종속기업하고 내가 지금 여러분 종속기업이니까 삼성전자 본사 수원에 있는 서울 삼성전자 본사는 뭘 하셔야 돼? 해외 자회사를 연결하셔야 돼. 근데 그쪽 나라 화폐가 우리나라 원화가 아니잖아요? 일본에 있으면 일본 엔 할 거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 USA 법인은 달러로 돼 있을 거고 중국에 나가 있는 자회사는 위안으로 돼 있을 거라고요. 그럼 뭐로 여러분들 먼저 바꿔줘야 돼? 원화로 바꿔서 연결해야 된다고. 그 바꾸는 작업에 대한 게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 foreign currency에 대해서 translation 하는 작업. translation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뭐 해야 되죠? 연결해야 되겠죠. 그 작업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요걸 배우는 게 메인 테마입니다. 여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해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뭐 뒤에 가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첫 번째가 current rate method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temporal method라는 게 있습니다. 어떨 때 이 두 방식 중에 한 가지 방식을 쓰게 돼 있는지 그 다음 두 가지 방식을 썼을 때 재무제표가 어떻게 틀려지는지 그 비교하는 레이쇼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최근에 삼성전자가 해외 자회사를 연결을 할 때 뭐 뒤에가 배우겠지만은
여러분들 신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연결을 했을 때 캐시가 얼마가 장부에 잡혀 있었냐. 작년도 말 기준으로 110조가 있었어요. 삼성전자 컨솔리데이션 했을 때 캐시가 110조가 있었다고. 작년도 말 기준으로.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은 캐시 가지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자산 총액이 작년도 기준으로 400조라고. 400조 자산 중에 110조가 현금으로 쌓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되게 많은 회사처럼 보인다고, 연결했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결했을 때 110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올해 상반기 때 기사를 보시면 어떤 기사가 떴나?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20조를 돈을 빌렸다고 신문에 떴어요.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20조를 론을 빌렸다라고 신문에 떴다고. 삼성전자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서 삼성전자가 힘들어서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20조를 빌렸대. 지금 내가 작년에 봤던 재무제표 캐시는 110조였는데 20조를 또 빌렸다고? 돈 많은데 왜 빌렸지? 그 연결 컨셉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해외 자회사 것까지 다 종속기업까지 합했을 때 110조였던 거야. 근데 걔들이 다 빠져나가면 회계상 합한 거지, 여러분들 삼성전자 우리나라에 있는 본사의 통장에 110조가 있었던 건 아니죠. 숫자로 합해서 110조였던 거지. 삼성전자 본사만 딱 FS를 보잖아요. 현금성 자산이 작년도에 3조밖에 없어. 삼성전자 자산 규모가 200조인데 200조 중에 3조밖에 없어, 캐시. 보통 연도 자산 총액의 현금성 자산이 몇 %, 정도는 보통 평균 있어야 되냐면 10% 정도 있어야 돼. 에셋 사이드 쪽에서. 그럼 최소한 20조는 있어야 된다고. 근데 작년에 3조밖에 없다고. 근데 상반기 반도체 더 적자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돈을 20조를 빌렸대. 근데 이거 절대 파이낸셜이 안 나올 거야. 왜?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가 80%대 지분 들고 있거든요. 그럼 이 회사 무슨 회사야? 종속회사야. 그럼 어차피 둘이 뭐다 연결할 거야. 연결한다는 건 두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왔다 갔다 한 거지, 연결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는 아무 이펙트가 보이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캐시는 있는 거야. 근데 법적으로는 디스플레이 금고에 있었던 현금이 전자의 뭐다? 금고로 넘어간 거지. 그래서 돈을 빌렸다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럼 얘는 빌려줬다고 돼 있고 얘는 빌린 거로 돼 있잖아. 연결하는 순간 빌려주고 빌린 돈은 서로 뭐다 없어진다고. 그럼 캐시는 그대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에 그대로 20조가 있어. 그런데 법적으로는 왔다 갔다 한 거라고. 그러면서 돈이 특히 너무 없으니까 해외 자회사에서 뭘 땡겨왔다고 신문에 떴어요. 배당을 22조를 받았대. 해외 종속기업들한테 배당을 22조를 땡겨왔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자회사 금고에 돈이 많았던 거지 지가 돈이 있었던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한테는 20조를 빌리고 해외 자회사에 있는 캐시는 뭐로 땡겨왔다? 배당으로 쫙 땡겨왔더라고. 그래서 40조를 뭐다? 종속기업에서 가져왔어요. 근데 재밌는 게 연결 숫자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어차피 그 회사 전부 내 거로 본 거거든. 연결 재무제표라는 게. 그래서 그런 기사하고 연결 보시면 앞뒤가 안 맞아. 분명히 빌렸다고 했는데 왜 빌린 돈이 없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 연결이기 때문에 그래. 그 해외 종속기업을 환산할 때 그때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통상은 이 방식을 거의 쓰는데 전통적인 CFA 레벨 2 FSA 시험에서는 요 세 개의 테마가 메인 테마예요. 요 세 테마가 돌고 도면서 나왔던 게 과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추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별표가 이건 두 개예요. 요건 하나고. 근데 어차피 연결 테마를 물어보면서 해외 자회사를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니까 뭐 이거에 같이 엮어서 말한다고 한다면 얘도 두 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게 4번, 5번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Financial 우리 Institution, 금융기관이죠. 그 Financial Statement에 대한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주체는 보통 누가 많이 분석을 해요? 금융기관들이 분석을 많이 해요. 근데 금융기관 지네들 재무제표 분석, 요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CFA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금융기관 재무제표는 어떻게 볼 거냐. 그럼 대표적인 금융기관 3대 금융기관이 아니에요. 은행, 증권, 보험이죠. 은행, 증권, 보험 다 공부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은행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뱅크 쪽. 일단 보험 쪽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건 뱅크입니다. 왜냐면 보험이나 증권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은데 보험 쪽은 좀 복잡해요. 보험 쪽은 실제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요 보험사 다니시는 분들 계실 텐데 보험사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만만치 않죠.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도 들어가고 거기 자기자본 규제에 대한 비율들이 있지 않습니까? BIS, NCR, RBC 이런 비율들이 막 들어가면서 굉장히 금융기관들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는 좀 복잡하고 전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잘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금융기관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거의 없다. 회계사들도. 그래서 제가 옛날에 NH증권, 여러분들 옛날 우투증권 매각할 때 그때 저희가 이제 그 세 개 잠재적 매수자 중에 한 군데 M&A 자문을 제가 했었는데 그때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 투자증권이 NH 넘어갈 때 그때 M&A 할 때 사람이 최소 40명 이상은 필요했거든요. 근데 저희 회계법인에 금융기관을 감사해 본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그 해본 회계사를 구하느라고 식겁했죠. 근데 문제는 시장에 그걸 해본 사람이 회계사가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엄청 피똥 싸면서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말이 너무 저급하네요. 어쨌든 요쪽은 조금 이제 좀 스페셜라이즈가 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파이낸셜 스테이트 분석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봐야 되는데
요거는 시험 문제, 요게 들어간 게 한 3년 전에 들어갔어요, LOS가. 그런데 이게 시험 문제가 이제 최근에 한두 개씩 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뱅크 쪽 관련된 분석은 조금 자세히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중에도 보시면은 연대 애널리스트도 금융기관을 전문으로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보시면. 그죠? 은행, 증권, 보험사 그쪽을 포커스 맞춰서 전문으로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시장에 생각보다는 거의 없어요. 야, 그럼 이거 블루오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 마요. 몇 개나 된다고. 그잖아요. 시장에 있는 상장기업의 금융기관이 몇 개나 되겠어요. 그 금융기관 그 몇 개를 하려고요? 에이, 내가 볼 때는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혹시 이쪽 하시는 분한테 뭐 블레임하는 건 아니고, 그게 시장이 넓은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이게 마켓이 될 텐데,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이유가 있겠죠. 시장이 좁아요. 별로 없어. 이걸 분석할 만한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잘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쪽 관련된 거를 전문성을 추구하시는 분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금융기관 분석에 대한 걸 배우는 게 4번. 그 다음에 5번은 뭐냐? Evaluation of Earning Quality요. 유일하게 레벨 1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레벨 2에 나오는 테마가 이 테마예요. 기억이 안 나죠? 이걸 레벨 1에서 내가 했다고? 여기 레벨 2에 나오는데 레벨 2는 레벨 1보다 더 깊게 나와요. 여기. 그래서 요거도 좀 시간이 걸립니다. 요게 이제 마이너한 테마인데 요 마이너한 테마가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체감상 제가 볼 때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느껴질 거예요. 왜? 그쪽에 시간을 많이 안 썼거든. 우린 요쪽에다 시간을 많이 썼지. 근데 요게 나와버리면은 좀 당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레벨 2 통과를 해야 되니까 물론 메인이 요거로 간다는 것은 저는 변함이 없다고 봐요. 근데 일단은 여기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좀 신경을 쓰자. 너무 취재 선택에서 요것만 딱 하고 들어갔다가 이게 펑 터져버리면은 난감할 수 있으니까 요쪽도 좀 신경을 쓰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챕터가 이렇게 5개 챕터가 있고요. 지금 레벨 2 테마가. 그 다음 6번째 챕터가 하나 더 있긴 해요. 6번 테마가. 이게 뭐가 나오냐면은 재무제표 분석 테크닉이라고 해가지고 종합 예제가 하나 나옵니다. 어널리시스 테크닉이라고 해가지고 종합 예제가 하나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강의하지 않아요. 그냥 전체 그냥 한 예제를 쭉 설명하고 있는 여러분들 인테그레이션 예제이기 때문에 시간 될 때 한번 보시면 되는데 다만 요 재무제표 분석 테크닉 쪽의 챕터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일부 내용은 제가 가서 좀 발췌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뭐 어크루 레이쇼라든지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크루 레이쇼 같은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쓰는 것들이 이게 메인 테마라 보시면 돼요. 됐죠?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친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테마다 보시면 금융기관 분석도 뱅크 이쪽도 테크닉 중에서는 어크루 레이쇼 포린 커런시 분석 쪽도 요 테마 인플레 컴펜세이션 플랜 쪽도 펜션 쪽이 DB 그 다음에 인터코퍼 인베스트먼트도 지분 상품에 여기 나오는 지분법 연결 비례 연결 이런 것들이 메인 테마다. 요게 답니다. 그러니까 레벨 1보다는 테마가 좀 적어요. 대신에 좀 깊이가 있고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신경 써서 여러분 집중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목차 보니까 내가 기억이 나네. 어휴. 올해 들어간 놈들 테마가 하나 있어요. 올해 들어간 테마가 뭐냐면 그 마지막 테마 있는 거. 모델링요. 그 오른쪽 밑에 14번 있죠? Financial Statement 모델링요. 예, 요게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강의할 내용이 엄청 늘었어요. 야, 이게 모델링이 들어갔어요? 참. 솔직히 모델링은 강의를 여러분들 들을 내용은 아니거든. 솔직히 엑셀 하나 띄워놓고 실무에서 어떻게 하는지 쭉 한번 보여주면 끝나는 건데 요걸 말로 막 설명하고 있다고. 근데 이걸 시험 문제 내면 어려울 거냐? 절대 어려울 수가 없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 결국 Financial Statement 모델링을 하는 것은 그냥 뭐 만드는 거라 보시면 돼요. 밸류에이션 하기 위해서 DCF를 돌려야 되면 뭘 해야 됩니까? 미래 파이낸셜 손익을 포캐스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포캐스팅 할 때 탑라인 어떻게 추정할 건지, 원가 분석은 어떻게 들어갈 건지, 그 다음 오펙스는 어떻게 가정할 건지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 배우는 게 모델링인데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챕터 보시면 되게 실망할 거예요. 이야, 되게 재밌겠다. DCF 모형에서 미래 예측 손익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한 걸 배운다고 하는데 읽어보시면은 나중에 되게 허망해요. 매출 추정 잘 하라고 돼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다. 뭐 그러면서 갑자기 뭐 포토에 뭐 five forces 이론 나오고 뭐 하다 결국 마지막 가서는 복불복이다. 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아주 어이없는 챕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시험 문제 내기가 좀 애매해요. 나와도 되게 쉽게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문제가 나올까라고 고민하다가 CFA 협회에서 나오는 문제를 봤더니 거의 산수 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매출이 올해 얼마였다. 뭐 A, B, C라는 제품 포트폴리오가 있다. 그 다음 걔가 단가가 얼마짜리인데 수량이 얼마가 판매되었다.
내년도에는 단가가 몇 퍼센트 정도 상승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산업에 경쟁회사 들어오는 바람에 전체 마켓은 얼마가 증가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마켓 시는 이 정도로 줄어들 것 같아서 총 판매량은 얼마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다 주고 난 다음에 매출이 얼마 나올 건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거는 산수잖아 그냥. 계산기 처음 나오는 거니까 아주 쉽게밖에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모델링은 크게 강의한 내용은 할 건 없고 어렵진 않습니다. 그게 레벨 2 테마 알아보시면 돼요. 오케이. 목차